호텔업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호텔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최우선 요건은 바로 입지이다. 그래서 호텔업을 두고 부동산업이자 입지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호텔의 입지를 잘 선정한다면 70에서 80% 이상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들인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등도 호텔업의 가장 큰 성공 조건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강조한다. 꼬마 호텔 역시도 마찬가지다. 호텔은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이 크지만 시세 차익 역시도 가져가면 더욱 금상첨화에게 입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물론 후자의 목적보다 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입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지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 호텔 디벨로퍼 관점에서 보더라도 호텔 개발의 본질 중 하나는 바로 입지이며, 이 때문에 도보로 관광지 지역의 5에서 1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거리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텔 개발은 부동산업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입지를 정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이 입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 예를 들어 직접 만나본 한 호텔 디벨로퍼는 지하철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오피스텔의 입지와 도보를 통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 호텔 입지의 성격을 헷갈려 하였다. 해당 경우의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보인다.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 을지로가 자동차로 10분 거리이고 지하철로 세계역 거리라는 접근성은 오피스텔의 관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 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호텔의 관점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호텔이 폭이 넓은 대로변에 있으면 투숙객이 찾기가 수월하다. 기업 처지에서도 홍보 효과가 있어서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메인 도심과는 지가가 상당히 비싼 까닭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즈니스 호텔은 휘황찬란한 큰 도로변보다 몇 블록 들어간 곳, 다시 말하여 지가가 싼 곳을 좋은 지역으로 본다. 해당 입지는 관광지나 비즈니스 구역으로부터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훌륭한 입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호텔이 갖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호텔은 큰 도로변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인식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좀 착오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대로변 안쪽의 이면도로에 여러 호텔들을 운영해 보았다. 호텔의 입지 조건은 대로변 기준에 따르면 좋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아니, 좋지 못하였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ICT의 발달에 따라 요즘 손님들은 어떻게 알고 숙소를 잘만 찾아온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방을 예약할 때부터 대로변에 인접하여야 한다라는 입지 조건까지는 잘 따지지 않는 듯하다. 숙소 위치는 스마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요즘 MZ 투숙객들은 아주 스마트하게 숙소를 찾아온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호텔은 무조건 대로변에서 보여야 하며 찾기도 쉬워야 한다라는 기존의 호텔업계 고정관념이 전적으로 맞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꼬마 호텔은 입지적인 관점에서 아파트와 같은 접근법이 필요하다. 꼬마 호텔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두 가지다. 하나는 지하철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항버스 정류소이다. 두 가지 모두 갖춰져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입지라는 증거이다. 특히나 공항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보다는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적은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승차하여 단 한 번의 환승도 없이 하차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중에서 지하철역까지 겹친다면 그야말로 최적의 입지이겠다. 꼬마 호텔 역세권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다. 요즘은 개인화 추세에 따라 콘셉트가 약하면 도태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분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더라도 예를 들어 하숙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침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집밥이 조식으로 제공된다거나 하는 가정적인 느낌을 상당 부분 가미한다거나 치안에 민감한 여성들을 위한 전용 콘셉트 등의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만이라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가미하면 나름의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이름조차 올드한 하숙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알릴 수단이 온라인 카페나 학교 게시판 등이 전부였지만 요즘은 SNS나 유튜브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매체 수단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논뷰 등도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논 앞인데 무슨 수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논이 의외로 바람이 불면 사사삭거리는 대나무 소리가 근사하게 들린다. 그리고 논 특유의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해방감은 그 어떠한 경치와 풍경도 따라가기가 힘들다. 논뷰 카페가 뜨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소 소규모에 해당하는 객실 5에서 10개 수준의 숙소는
스스로 신경만 잘 쓴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본인이 스스로 신경을 잘 쓴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다. 객실도 자기만의 스타일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가 있다. 20개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운영에 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10개 이하의 수준은 언제든 하면 된다. 이것조차 부담이라면 3에서 5개 수준의 객실 운영부터 실행에 옮겨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효리가 유명 예능 효린의 민박을 통하여 알린 제주도 에어릅 자택은 이효리 개인의 스타성도 작용하였겠지만 액티비티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기에 결국 JTBC의 초기 투자 금액의 따따블을 받고 팔고 나왔다. 이러한 대세 흐름처럼 숙박업 역시도 개인화 시대로 각자의 콘셉트와 캐릭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에어비앤비를 하더라도 누구나 매일 조금씩 열심히 자기만의 객실을 알리고 홍보한다면 운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슈퍼호스트에 도전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에어비앤비 수수료율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관리 및 홍보만 꾸준히 잘 된다면 노력하는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